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을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이 나이 정도 먹으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물어요. 애들은 몇 살이냐, 남편은 뭘 하냐. 그럴 때마다 제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라고 하면 다들 너무 놀라요. 저더러 그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고들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사실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대로 혼자 살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닌가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50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제 인생이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아예 못한 건 아니에요. 35살 때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를 만난 건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추억을 쌓겠다고 간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나이트라고는 가본 적도 없었는데 30대 중반에 처음 가본 나이트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남자는 부산 사람이고 저는 서울에 살다 보니 사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다시는 볼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머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남자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며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하더라고요. 서울에 면접 보러 왔다가 잘 안 돼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진혁 씨 얼굴이 딱 떠오르지 뭐예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워낙 쑥맥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고 신경 써주면 금방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날 하루 종일 남자와 저는 데이트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이후 저와 남자는 매일 연락을 하며 지내다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다 보니 저는 너무 설레서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남자도 서울에 올라오고 저도 부산에 내려가며 애틋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는 만날 때마다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서울에서 일자리 찾아서 서울에 터잡고 살고 싶은데 서울에 올라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해도 월세가 비싸도 너무 비싸. 남자가 처음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단순히 서울에 취직되면 한번 살아보자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직접 와서 보니 서울이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취직해서 살고 싶대요. 그래야 저랑 결혼도 한다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냥 진영이네 집에 들어가서 살까?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올라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럴 바엔 그냥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했어요. 부산에도 일도 있고 서울에서 취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올라와. 이런 말 하면 다들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사실 저는 남자친구 말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 나이도 나이고 이미 서로 마음도 통한 상태인데 남자친구를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당시에 살던 집이 제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당시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버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죠. 저에게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나가 사는 상태다 보니 집을 팔아 집값을 셋이 나누기로 했거든요.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난리를 칠 게 안 봐도 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서울로 불렀어요. 저도 장거리 연애에 이미 지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말을 계속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자친구가 말한 건 2주 정도였어요.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구하는 대로 바로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언니들에게 비밀로 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의 동거 생활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마치 소꿉놀이처럼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2주만 살겠다던 남자친구는 저와 6개월이 넘게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첫째 언니에게 들키게 돼서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미친년.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거야? 집도 잘도 없는 것들끼리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 그것도 언니들까지 속이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 잘못이긴 했어요. 언니들 몰래 남자랑 산 것도 모자라서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다시 안 내놓겠다고 제가 연락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서울에 취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같이 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따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조금만 더 돈을 모아 아예 신혼집 자금을 모아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아버지 집에서 버텨보고자 집을 안 내놓기로 했습니다. 언니들이 몇 번이나 저에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없냐고 물었는데도 그럴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집을 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렇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동산 아줌마 말이 요즘 다들 집값이 올라서 매매 보러 오는 손님들이 거의 없대. 더군다나 우리 집은 평수도 큰 집이라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저처럼 소심한 애가 남자한테 미쳐버리니 거짓말도 아주 술술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언니가 우연히 제가 사는 동네에 왔다 부동산 아줌마를 만나 제가 집을 안 팔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집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는 저와 남자친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언니에게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막내 감싸고 노셨는데 네가 이런 꼴로 사는 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그 순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명색이 제 남자친구인데 그 앞에서 혀까지 차며 무시하니 참기 힘들더군요. 언니들 속인 건 나도 미안한데 나도 엄연히 이 집에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친구가 부산 사람이라 당분간만 좀 같이 지낸 거야.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꼭 그렇게 한심하게 취급해야겠어? 자초지정을 듣기는 뭘 들어. 딱 보면 알지.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도 어디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서는 집도 없어서 여자한테 빌붙는 놈을 만나. 언니가 선을 넘었습니다. 분명 내 남자친구라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이놈 저놈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노발대발 더 난리를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형부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잘난 척이야? 언니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형부도 아무것도 없이 장가가서 지금 사는 전셋집도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 아플 때 자식이라고 조금도 신경도 안 썼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재산은 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다 했잖아. 저도 언니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언니들에게 쌓인 게 좀 많아요. 꼭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아프셨는데 언니들이라고 둘이나 있는데도 자식으로서 할 도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픈 부모한테 매일 해준 거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하고 저희 셋을 낳고 일하다 다치셔서 다리를 좀 절뚝거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니던 직장에서 산재로 보상을 받아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려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구멍가게 같은 가게라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사장을 다 알다 보니 안쓰러워서 저희 가게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맘때 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궁암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금방 수술 받고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돈 걱정에 자꾸만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버티셨거든요. 아버지야 당연히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병원비에 보탰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가는 시간 빼고는 어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병원도 항상 따라다니고 집에서 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당시에 언니들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뭐래요. 잠만 자고 또 나가기 바빴어요.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속 편해요. 언니들은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툴툴거렸거든요. 물론 언니들도 힘든다는 건 알아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아버지께서 학비에 생활비까지는 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학비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변에 꿔서라도 줬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생활비 좀 자기들이 벌어서 쓴다고 매번 투덜거리며 생색을 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학비며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신경 쓰고 하루라도 빨리 취직이나 하라고 난린데 우리 집은 학비도 간신히 내고 있으니 알바까지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나도 너희한테 돈 걱정하지 말라고 척척 도와주고 싶지. 근데 어떡하냐? 너희 엄마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병원에 입원시키면 될 걸 왜 자꾸 집으로 데려와? 이제 하다하다 자식들이 부모 간호까지 하게 생겼잖아. 당시에 어머니께서 항암을 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항암을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병원비도 비싸서 주사만 맞고 집에 오기를 반복했어요. 항암이라는 게 원래 버티기 힘든 치료다 보니 어머니는 항암 주사를 맞고 바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토하면서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학교 생활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나 봐요. 자꾸 어머니를 집에 데려오지 말고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언니들은 집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툴툴거려. 그렇게 싫으면 언니들이 돈 벌어서 나가. 당시에 저는 언니들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힘든 게 뻔히 보여서 용돈 한 번 달라고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매일 교복만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 내라는 돈도 제때 못 내서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들 불만만 토로하니 철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린 년이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 머리로 대학이나 가겠냐? 아버지는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항상 제 차지였어요. 물론 저야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한 일이긴 했지만 언니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저도 혼자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저도 사춘기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쓰러지듯 잠드는 아버지도 너무 불쌍했고요. 그런 와중에 형제라고 둘이나 있는데도 집안에 아무 보탬도 안 되니 저도 모르는 사이 언니들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매일 돈 없다 돈 없다 투덜거리면서도 본인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매일 옷 사고 가방 사고 여행 다니고 할 건 다 했어요. 제가 언니들에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말렸습니다. 제일 좋을 텐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냥 내버려 둬라. 아버지가 못나서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야 없지. 누가 놀지 말래? 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니까 돈 있으면 약값이라도 좀 보태라는 거지. 어린 저는 동네에 아는 가게에서 일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는데 다 큰 언니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가지고 매일 펑펑 쓰고만 다니니 얄미웠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달라고 아버지가 무슨 염치로 말해. 우리 막내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괜히 설거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떠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며 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성치도 않은 다리를 하고 매일 가게에 나가 하루 종일 사람들 시중이나 들고 아픈 아내 돌보느라 쉬는 날도 없이 사는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네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공부에 워낙 취미가 없기도 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5년을 꼬박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하던 가게를 접고 아는 분과 조금 더 큰 식당을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니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 병원비에 언니들 학비까지 그걸 감당하느라 여기저기 쌓인 빚이 많더라고요. 그럴만 했죠.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정리한 가게 보증금으로 빚을 일부 갚고 아버지는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취직도 했고 이제 돈도 버니까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평생 일만 했는데 그 몸으로 일용직은 또 무슨 일용직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나가서 또 몸으로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언니들이야 다들 취직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달라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책임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막내, 말이라도 너무 고맙네. 근데 나 아직 젊어. 딸이 셋이나 있는데 딸 다 시집 보내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우리 시집을 왜 아빠가 다 보내줘. 다 컸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아버지에게 이제 더는 힘든 일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둘이 살자고 했어요. 제가 철이 없는 건진 몰라도 저는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평생 아버지랑 둘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에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 새로 크게 갈비집을 여는데 아버지께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래 장사를 하기도 했고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요. 저는 이제 연세도 있는데 가게는 또 무슨 가게냐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면서 있는 돈 다 갈비집에 투자해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게 잘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가게 규모가 커서 과연 잘 될까 걱정했었는데 금방 입소문이 나서 지역 내에 유명 음식점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집도 사고 언니들 시집도 다 보냈어요. 저도 제 밥벌이는 스스로 하다 보니 그때부터는 집안 사정이 확연히 좋아지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저와 아버지 둘이 앉아서 소주 한 잔씩 마시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집도 사고 너희 언니들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보면 너희 엄마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막내가 돈도 잘 벌고 시집갈 나이 됐다고 그러면 놀라서 엄마 펑펑 울지도 몰라. 언니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느라 지난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것 같았지만 저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매일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그리워하며 잠들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제 저만 시집 보내면 할 일 다 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 생각 없다고 해도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죠.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지만 부모나 형제가 옆에 평생 있어줄 수는 없잖아. 자고로 배우자가 있어야 늙고 병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은 제 걱정이었습니다. 언니들이야 시집가서 다 남편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혼자 남게 되니 그게 걱정이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몇 달이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 계속 병원을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핸드폰에서 우연히 병원 예약 메시지를 보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빨리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조기라 심각하지 않아. 가게 일이 바빠서 한가해지면 수술 날짜 잡기로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보고도 아빠는 그렇게 몰라? 암이 그냥 두면 가만히 아빠가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줄 아냐고. 전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데. 당장 나랑 병원부터 가. 얼른! 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하셨죠. 너희 엄마야 처음 알았을 때 이미 말기였고 젊어서 전이가 빨라서 그랬지만 아버지 나이에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암이면 좀 어때? 수술 받고 치료 받으면 되지. 아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어딨어.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아버지는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셨었겠지만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처럼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이 아픈 상황에도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가 아팠을 때 나이가 어려서 언니들보다 많이 힘들어했던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3년 넘게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아팠을 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멋있었던 아버지가 살이 쭉쭉 빠지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힘들다는 소리도 한 번 안 했거든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가서 자라, 밥 먹어라. 제 생각만 하셨어요. 세상 삭게 빠진 우리 막내. 나 죽으면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
아버지가 모아둔 돈 다 주고 갈 테니까.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휴가를 쓰다가 나중에 더 휴가를 쓸 수 없어 10년 넘게 다닌 백화점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힘썼어요. 그때가 이미 병원에서 손쓰기 힘들다고 했을 때라 앞으로 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었는데 언니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그때 언니들과의 사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처음부터 언니들에게 서운했던 게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언니들은 한숨만 쉴 뿐 크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우선 항암 먼저 하고 수술 날짜 잡기로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 다 안 되면 그때는 내가 간병인 알아볼게. 누구도 어떻게 할지 나서지를 않으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야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알아서 해봐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 성격상 아버지는 생판 남에게 맡겨두고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니? 우리 애가 3살인데 걔를 데리고 병원에 어떻게 가? 어린이집은 늦게라도 끝나지.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이라 밥만 먹으면 집에 오는데 어떻게 병원에 모시고 가냐? 그냥 우선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입원할 때는 간병인 쓰자. 당시에 언니들은 결혼해서 조카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상황을 맞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자는 거야. 간단한 치료나 검사는 애들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갔을 때 잠깐 언니들이 와줄 수 있잖아. 입원할 때는 내가 최대한 휴가 내볼게. 병간호라는 게 쉽지 않죠. 원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어머니 때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식이 셋이고 언니들이 결혼해서 형부들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도와달라 먼저 하시는 성격도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시작부터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아버지가 그 정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냐? 네가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도 내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다. 언니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들 가정이 있으니 친정에 신경 쓰기 힘들겠죠. 저는 무조건 아버지 일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본 겁니다. 그런데도 언니들은 의견은커녕 일절 신경 쓰지 못한다는 식이었어요. 시작부터 딱 잘라 못하겠다고 하니 저도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버지에게 도리만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의 상황을 보다 보면 도리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우왕좌왕 하실 걸 생각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꼬박 아버지와 3년을 보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언니들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남자에게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집을 내가 혼자 다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갈 준비 될 때까지만 당분간만 지내겠다는데 언니들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언니들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못한 것도 내가 다 했잖아. 그 정도면 나도 이 정도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저도 이런 치사한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니가 이제 와서 아버지 집을 파니 많이 참견하는 게 재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도움이 될 때만 부모고 아닐 때는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 혼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간호하네 뭐하네 생색 오지게 내더니만 다 이러려고 그런 거였구나. 아버지 집 은근슬쩍 차지하려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집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많게라도 했으면 언니들과 저는 아주 볼만했을 거예요. 언니는 제가 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제가 아버지 집을 욕심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언니랑 무슨 말이 통하겠냐. 알았으니까 집 다시 내놓을게. 집 나가면 내 목 챙겨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자매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집을 팔고 나와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 날짜도 잡고 식장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글쎄 알고 보니 이 남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보니 남자친구가 침대에 없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데 안 자고 뭘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혼자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머리가 바짝 쌀 정도로 기분이 쎄했어요. 이건 분명 바람이다, 여자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베란다로 가까이 갈수록 들리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안 자면 어떡해. 늦게 자면 키 안 큰다니까. 빨리 자. 아빠가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갈게. 제가 이 두 귀로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대로 베란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자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설마 당신한테 아들이 있어?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해요. 너무 놀라서 눈동자가 잔뜩 흔들리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서둘러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됐어요. 남자친구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맞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부산에서 만났을 때 남자는 전 부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이혼 파티를 했답니다.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처음 이혼했을 때 아들은 전 부인이 데려가 키우기로 했는데 저와 만나던 중 전 부인이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남자는 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꼴은 절대 보기 싫었대요. 아들도 새아빠와 살기 싫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는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서울로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했답니다. 아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요. 그러던 중 저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니 작전을 바꾼 겁니다. 저에게 본인 아들을 키우게 하기로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언니들이 우리 둘이 살던 거 알게 되고 집에서 나오기로 하면서 당신이 정신이 없으니까 나까지 말을 못하겠더라고.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 우리 셋이 가정 꾸리고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남자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1년 가까이 사람을 속여놓고 이제와 숨겨놓았던 자기 자식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어요. 앞으로는 제발 고생 좀 하지 말고 평생 제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던 그 말이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단칼에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긴 했지만 태어나게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사실 다행이죠. 혼인신고라도 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일을 겪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를 좋아했거든요. 제 인생에 부모님 말고 저를 오롯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일을 털어버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 안 게 다행이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언니들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남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살았던 저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면서요. 저는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40대가 되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싱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요. 연봉이 월등하게 높거나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혼자서도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저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나 언니들은 아직도 만나면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찹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동거까지 할 때는 금방 결혼해서 애도 낳을 기세더니만 나는 네가 그 나이까지 혼자 살 줄은 몰랐다. 그러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네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혼자 사는 거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언니들은 변한 게 없이 여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꼬투리를 잡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산전수전이라면 다 겪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언니들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때서 언니들처럼 매일 형부랑 사내 못 사내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단 낫지. 남들은 언니가 둘의 세자매라고 하면 다들 좋겠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저와 언니들은 여전히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요. 인생이 참 별거 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너 오진영 아니야? 네가 동창회엔 웬일이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먼저 연락해도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더니만. 시간이 30년이나 흘러 다 아줌마가 됐어도 예전 여고생 시절의 얼굴이 다들 남아있더군요. 더 신기한 건 성격들도 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 동창회에 온 이유이자 가장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동창생도 나이만 먹었지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바로 김진이라는 년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지독히도 저를 괴롭히던 년이었죠. 그러게 학교 다닐 때 워낙 구질구질해서 안 그래도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제일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 근데 영 행색을 보아하니 여전히 구질구질하다. 너 아직도 거지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말은 역시나 맞는 말인가 봅니다. 동창생 김진이 인연은 50이 다 되어서도 학교 다닐 때랑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고 시절 3년 내내 우리 아버지 다리 절뚝거리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때 제가 정신만 좀 더 있었으면 아마 진이 인연이랑 한 번은 크게 싸웠을 거예요. 당시에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에 혼자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끙끙 앓느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여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더러 거지라고 놀리고 제 교과서를 숨겨도 화가 나질 않았어요. 그냥 거지라고 하면 듣고 괴롭히면 당했습니다. 당시에 제 머릿속엔 온통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현듯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김진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 김진이 맞지? 너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얘, 왜 이렇게 늙었어? 하긴 너 내가 듣자 하니까 남편이랑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한다며? 애들 키우랴 장사하랴 고생해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맛이 갔다 얘. 나쁜 년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그때 답답했던 여고생 오진영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정도 예상도 안 하고 30년 만에 동창회에 왔을 리 없었죠. 진인년만 만나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가게 밖을 보며 손짓을 살짝 하자 가게 앞에 있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대표님 찾으셨습니까? 허리를 숙이며 제 곁으로 다가온 남자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저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 모습에 테이블에 있던 동창생들은 다들 놀라서 수근거렸습니다. 대표님? 뭐야? 이 남자들 아까부터 가게 앞에 서 있던데 진영이 네가 아는 사람들이었어? 학창시절 저를 제일 괴롭히던 진인년 옆에 항상 딱 붙어서 여우짓을 하던 동창년이 역시나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며 꼬치꼬치 물었어요. 아, 봤구나. 사실은 나랑 같이 일하는 경호원들이야. 김비서랑 얘기해서 오늘은 다들 일찍 퇴근해요.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좀 늦게까지 놀고 싶으니까.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친구들에게 웃어 보이며 경호원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 말이 안 된다는군요. 대표님, 그건 힘들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서 저희가 꼭 모셔야 돼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경호원들은 밖으로 나가더니 가게 앞을 지켰어요. 그 순간 저에게 일절 관심 없었던 동창생들의 시선마저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진영아. 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더니만 성공했구나. 대표님이라니. 너 설마 사업해?
경호원까지 있을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야, 너무 부럽다, 친구야. 진이 년이 저를 괴롭힐 때 저에게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본 적 없던 것들이 순간 제가 좀 있어 보였는지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난리가 아니더군요. 말도 안 돼. 너 집구석도 거지에다가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대표는 무슨 대표야? 진이야. 생각보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근데 어쩌지?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도 맞는 게 없네. 나 사업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살던 집 팔아서 내가 어디다 투자 좀 했거든.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렇게 바빠졌지 뭐야? 제 말에 동창생들은 모두 다 난리가 나서 저에게 대단하다, 부럽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역시나 제일 여우 같은 년이 가장 먼저 푼수를 떨어지더군요. 어머, 나는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대단하게 될 줄 알았다니까. 얘가 집안 형편은 어려웠어도 공부는 또 열심히 했잖아. 진이, 너는 좀 민망하겠다. 네가 진영이 무진장 괴롭혔잖아.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진이 너 진영이한테 사과해. 암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몰아가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더군요. 여우 같은 년이 진이년에게 사과하라고 운을 떼자마자 다른 아이들까지 진이년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 그때 진이가 진영이한테 너무하긴 했어. 앞으로 다들 자주 볼 텐데 진이 네가 이 기회에 사과해. 너 때문에 진영이가 껄끄러워서 동창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상황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은 다들 짠듯이 사과해 사과해를 진이에게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자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진 진년이 입술까지 깨물더니 제게 정말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그때는 내가 어려서 뭘 몰랐어.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혼자 웅얼거리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났습니다. 그래, 그때는 네가 너무했지. 나 사실 진이 너 너무 싫어서 나중에 어른 되면 꼭 복수해야지 그랬다니까? 암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좀 착하게 살아.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살면 네 자식이 대신 벌 받는다. 자식들 이야기를 거론하자 진이년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제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복수도 아니니까요. 드디어 제 볼일은 다 끝냈으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원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내일 회의도 있어서 마음에 걸려서 더 못 놀겠다. 나 먼저 가볼게. 즐겁게들 놀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식당 밖에 있던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서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창들이 멋있다를 외치는 환호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진이 그년이 주먹을 쥔 손을 부들거리는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오늘 동창회에 저를 도와주러 온 경호원들은 당연히 제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동창회에 나온 동창들, 특히나 김진이 그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무리를 좀 했어요. 아무리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좀 부리고 싶었다고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최근 저에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글쎄 제가 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라네요. 처음에 의사가 위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2년 전에 건강검진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조직검사를 해봐야 한다던 의사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암 전력이 있다 보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좋지 않은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간암에다가 위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한번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몸이 불편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암이라니요. 저는 지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서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지금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나왔을 땐 걸을 수도 없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니만 한번 걷기 시작하자 머릿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없이 이어져 도저히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올해 안에 죽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될까 떠올려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젠 다 잊었다고 지난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바로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 사연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원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일이었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남은 잔고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에 연락해서 고등학생 동창 김진희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는 그년이 만약 저보다 잘 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그 정도로 저를 미워하시지는 않았는지 김진희 그년도 벌을 받기는 받았더군요. 고등학생 때 제가 알기론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집이 좀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찍 시집 가서 고생을 좀 했더라고요.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집까지 날리고 동네 시장에서 5년 넘게 생선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신나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아버지를 둔 저더러 가난하다고 거지 같다고 놀리더니만 이제는 본인이 거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동창회 때 경호원까지 고용해 그 재수없는 진인형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쯤에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날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동창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제 흥미를 끌더라고요. 진이 아들 고등학교 가더니 그래도 잠잠한가 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더니만. 진인년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생 때 하도 사고를 쳐서 전학을 2번이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잠잠하긴 가서도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마 전에 경찰까지 집에 오고 난리가 아니었대. 뭐 경찰? 아직 어린애가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경찰이 집에 왔대? 말도 마. 진이가 자기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댔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 진이 아들이 또 뭔가 사고를 친 거라니까. 그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뭔가 사고를 쳤는지 얼마 전 진이년 집에 경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심부름센터에 진이 아들 녀석 일에 대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길 참 잘했더군요. 진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학생이 최근 전자담배를 파는 매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담배를 훔쳤대요. 학생이 검거되고 나자 그 일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전자담배를 훔친 학생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훔친 거라고 증언했답니다. 평소에도 괴롭히던 애들이었는데 담배를 안 훔쳐오면 집에 불을 내버리겠다고까지 했대요. 그중 주동자가 바로 진이년 아들이었습니다. 훔친 아이가 주동자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진이년 아들은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나 보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역시 핏줄은 무시 못합니다. 어미가 학교 다닐 때 하던 짓을 아들놈이 똑같이 했더라고요. 진이년이 학교 다닐 때 자신이 아끼는 손목시계가 사라졌다며 저를 범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번부터 오진영이 제 시계 예쁘다고 부러워했었어요. 분명히 제가 가져간 거라니까요. 친구를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지. 진영아, 진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방 좀 확인해봐도 되겠니? 이미 김진이 그년이 제 가방에 손목시계를 넣어뒀으니 당연히 제 가방에서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한테 맞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김진이 그년이 제 앞에서 당황하는 얼굴 정도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진이년 아들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익명의 제보자 이름으로 학교와 경찰서에 증거 사진과 자료를 보냈어요. 진이 아들이 평소 그 친구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시켰다는 증언들과 학교 주변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진인년 아들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놈을 알아내서 그 녀석에게 용돈을 좀 주고 카톡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역시 간신배 같은 놈들은 끝까지 간신이더군요. 돈을 받자마자 바로 카톡 내역을 보내주더라고요. 뭐 놀랍지도 않아요. 당연한 일이죠. 걔네들은 진짜 친구 사이가 아니니까요. 얼마 뒤 동창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진이 아들이 또 사고를 쳐서 고등학교까지 잘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암 말기 환자예요. 수술도 했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병에 걸렸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도 잘 견디다 가야 할 때가 오면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 생각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꾸중이 아니라 제게 힘내라고 위로의 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인생에서 한 중년 여성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일찍이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굳은 현장 일을 전전하시다가 크게 다치신 이후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엔 자연스레 친정어머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여유가 하나 없이 퍽퍽해지셨다고나 할까요? 집안 분위기는 늘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20살에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정말 질 안 좋은 놈의 추파를 받으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저를 구해준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망신 다 시키는 자식 같은 이라고! 니놈 자식이 여자들 여럿 후리고 다니고 돈으로 장난질 치면서 사기까지 곁들이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는 거 알고 있어! 그런 주제에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를 꼬드겨? 스스로 추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남편의 일갈에 그놈은 꼬랑지를 말고선 도망갔어요. 저를 도와준 남편을 힐끔 쳐다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돼버렸죠. 남편은 그 공장과 거래를 하는 납품소 직원이었어요. 미천 하나 없지만 스스로의 건강한 몸과 마음,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시했고 처음엔 무척 당황하면서 저를 밀어내던 남편이었지만 결국 저를 받아줬죠. 남편과 정식 교제를 시작한 지 꼬박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른 결혼을 작정한 것은 아니었고 뱃속에 생명이 자래하는 바람에 그리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나 불안 따위는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강했으니까요. 조촐한 살림 속에서도 첫 아이를 낳아 키우고 둘째 아이까지 낳는 동안 힘들다거나 괴로운 건 없었죠. 그러나 그 평안한 기간이 그토록 짧을 줄은 몰랐어요. 제 나이 25, 12월에 연말 추위가 가득했던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캄캄한 아침 새벽길에 출근하던 남편은 돌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떴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나 어린데 나 혼자 앞으로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 경준이, 딸 경미, 자기 아빠하고 나눈 추억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커가라는 거냐고. 차라리 나도 데려가.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린 불쌍한 당신 곁으로. 나도 우리 애들도 차라리 지금 당장 데려가 달라고. 믿을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제가 과연 제 힘만으로 아들과 딸 이 2명을 건사해낼 수 있을지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눈앞이 자꾸 노래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건 결국 상황이 닥치면 뭐든지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졌어요. 어린 자식들 염치불구하고 이웃집에 부탁하고 맡겨놓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저는 지친 몸으로도 늘 머릿속으로는 아이들 걱정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 조마조마하고도 피곤한 일상을 매일같이 해냈어요.
식당 일을 그때 했는데 남는 반찬이나 먹거리를 싸와서 아이들을 봐준 이웃에도 나눠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아이들 반찬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제가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공부에 기본적인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온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각종 집안일을 해치우면서도 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의 일기장과 알림장을 살펴봤고 숙제 검사를 했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놓치는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 버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편찮으신 친정아버지, 고단하게 일하시느라 바쁘고 정신없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무척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경준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더니 부쩍 수학 과목에서 두각을 보이네. 성적표 보고 엄마 깜짝 놀랐어. 특별히 수학이 재밌거나 문제가 잘 풀려? 딱히 그렇다기보단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답을 도출해내는 게 그 과목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목보다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 우리 아들은 수학적으로 머리가 타고났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 엄마가 앞으로 우리 아들이 풀고 싶은 수학 문제 마음껏 풀 수 있도록 어떤 문제집이나 공책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아들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기야. 알았지? 제가 그렇게 물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어색해하면서도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었던 아들은 제가 집안의 대들보로 여기고 있었으며 워낙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기에 제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한 해, 두 해 시간이 더 흐르면서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무뚝뚝해져 가서 왠지 속상하기도 했지만 성적으로 저에게 모든 보답을 해줬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오빠보다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된 출발은 늦었지만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줬죠. 우리 딸 경미, 엄마는 우리 딸이 훌륭한 사람 돼서 성공하는 것만 보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우리 딸 알고 있지? 일찍 세상 떠난 아빠 몫까지 힘들게 일하면서도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우리 딸이 열심히 잘해줘서야. 엄마, 나 혼자 했으면 솔직히 입시 공부 겁났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나 팍팍 밀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그게 너무 든든해서 수험 생활하는 것 같아.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벌고 우리 남매 키워온 건지 나는 다 알아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씻기는 것만 같았지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얻은 양팔뚝의 화상 자국도 저에겐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저 죽어라 앞만 보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들은 경기도 모처에서 굉장히 잘 되는 규모 있는 안과병원의 의사가 됐고요. 딸은 지방대 교수로 재직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감개무량하지요. 저같이 잘난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가 이런 자식들을 뒀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딸이 먼저 했지만 아들이 먼저 아이를 낳는데요. 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할머니가 됐다는 묘한 감상에 빠졌었네요. 참고로 며느리는 제 아들하고 결혼한 걸 무척 만족해하면서 기뻐했어요. 제가 의사 남편을 두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도 제가 오빠 살뜰하게 잘 챙겨줬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 내조의 여왕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앞으로 안심하시고 오빠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얻게 돼서 내가 복이네 복이야. 안심하고 말 것도 없이 난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혹여나 내가 힘들게 의사 아들 키우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걱정 안 해도 돼. 난 그저 둘이서 알콩달콩 싸우지 말고 살면 그걸로 행복하니까. 며느리는 친정이 그 동네에서 당시 5년 넘게 장사 중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손님들이 많이 찾는 돼지갈비집인데 꽤 잘 되고 있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다가 상견례 때 바깥사돈이 얼핏 말씀 흘리시는 걸 듣고 알게 된 점은 원래 집안이 너무 어렵고 못 살았다가 소자본으로 식당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뛰어들었는데 잘 된 거라는 내막이었죠. 그 집안에서는 제 아들이 의사라는 것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집안에 의사 생겼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빠가 늘 결혼은 엘리트 직업 가진 남자랑 하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돈 없는 놈은 괜찮아도 가방끈 짧은 놈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제가 결혼으로 효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피땀 쏟아가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진 인물들로 키워낸 보람이 있네. 무튼 우리 앞으로 사이 돈독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돼보자. 네, 어머님, 물론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감동받았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아래였고요. 둘이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따로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 통해서 사진만 봤죠. 아들은 사춘기 이후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뚝뚝하고 내성적이 되어갔는데요. 저는 얘가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구나 싶은 마음에 안쓰러웠고 너무 가여워서 모든 부분을 다 맞춰줬어요. 용돈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안 들어준 적이 없었네요. 근데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상의하지 않고 통보하는 식이어서 은근히 서운했는데 결혼 또한 그랬죠. 자기가 하겠다고 제게 통보를 해왔어요. 제 의견은 구하지 않는 것에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밝고 쾌활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들과의 연결 창고,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도 든든했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집과 제 집은 당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아주 먼 것이더군요. 도통 저를 찾아오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예, 이번 주에도 일정인지 몽지가 있니? 와서 얼굴이나 좀 비추지 그래. 통 얼굴 못 보고 지내니까 내가 좀 속이 허하네. 어머님, 근데 제가 가봤자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그냥 어머님만 뵙고 오는 건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저는 어머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다 아는데요. 뭐라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서로 뭐하러 만나고 산다니? 사진만 보내고 살면 되는 걸.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 앞에서 그렇게 굴라고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알면 됐다. 바로 실수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나도 소리 지른 건 미안하다. 너희들끼리 결혼 생활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네. 부모님은 잘 찾아뵈면서 지내는 거 맞지? 내 오지랖인 듯 싶지만 가게 일도 네가 가끔 도와드리고 그래. 안 그래도 엊그제 다녀왔어요. 틈틈이 가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에요. 며느리가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외향적인 걸 보고 제가 기대한 점들이 있었는데 어째 상황은 반대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주눅드는 법이 거의 없었고 저를 어렵게 여기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여간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 저는 그 말대로 기다려봤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죠. 차로 30분 걸린다는 자기 친정 가게에는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저한텐 전화 한 통 주지 않느니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꼬박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며느리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안겨줬어요. 어머님,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다네요. 안 그래도 오빠하고 올해 넘기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최근에도 대화 나눴었는데 임신이라서 너무 기뻐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세상에 정말이야? 아이 그럼 좋고 말고 일부러 기다리진 않았어도 바라왔던 소식인데 너무 좋지. 다음에 오면 내가 몸에 좋은 보양식이며 이것저것 해줄 테니까 연락만 먼저 줘.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놀랐고 조금 감격스러웠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저희 아들딸이 태어났을 때 훗날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꼭 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그걸 못 보고 눈 감았으니 저라도 자식들 잘 키워서 손주를 보게 된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마음이 참 설렜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더군요. 엄마, 와이프가 입덧이 너무 심하고 몸 상태가 들쑥날쑥해서요. 엄마 뵈러 가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랬구나. 어쩐지 계속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 싶었더니 몸이 안 좋았구나. 근데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미리 나한테 언질이나마 줄 수는 없었을까?
난 영분도 모르고 여태 기다리기만 했잖아. 그리고 아픈 임산부는 그렇다 치고 너라도 나한테 좀 들러. 엄마가 반찬 싸줄게. 저요, 지금 너무 바쁘고 중요한 시기예요. 이럴 때 임신한 와이프 신경 못 써주는 남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엄마까지 저 신경 쓰이게 하시고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저 너희들이 나한테 연락이나 제때제때 하고 가끔씩 나 사는 거 들여다봐주고 그러기만을 바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희 피곤하고 생각할 거리 많은데 엄마까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아들이 딱 잘라서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뭐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서 빠져버리라는 건가요? 너무 서럽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아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저는 끝내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자식 앞길이라도 막을까봐 노심초사한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며느리의 임신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더 보지도 못했고요. 명절에도 태교 여행이라면서 둘이 제주도로 놀러갔어요. 저에겐 빈말로 남아 같이 가시겠냐고 묻지도 않더군요. 저는 제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것, 멋진 인생 살게 해주는 것, 그걸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고 저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상황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도 뭔가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죠.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집이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 의사인데 그런 황당한 말씀은 왜 하세요? 황당하다니? 그럼 너는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문시설 간다고요. 산후조리원 좋은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엄청 비싸지만 예약 밀려있는 대단한 곳인데 제가 거길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미 정한 거였어? 그럼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난 뒤에 내가 돌봐주면 되겠네. 네가 몸 마저 풀면서 쉴 수 있도록 내가 밥이며 청소 빨래 다 하고 갓난쟁이 잘 봐줄게. 난 돈도 필요 없어. 보람만 느끼면 그게 값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나름 일정을 다 짜놔서요.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튼 그런 줄 아시면 되고 저 출산할 때 연락 받으시면 그때 병원이나 와주세요. 예, 네가 너무 그렇게 선을 그으니까 내가 섭섭하다.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었니? 앞으로 가깝게 잘 지내보자고 그러지 않았었어? 어머님, 원래 고부관계는 먼 게 잘 지내는 거래요. 다들 그렇다고 하던데요. 불만 있으시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죠. 불만 있으면 아들에게 직접 하라는 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일까 싶어 착잡해졌어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였죠. 며느리를 붙잡고 이래저래 말을 하는 것보다 제 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합당한 거였는데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너무 시큰거려 그러질 못했습니다. 태어난 손녀 너무 예쁘고 귀여웠지만 마냥 감격스럽지만은 못했던 게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보다 자기 자식에게만 몰두할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완전히 뒷방 신세가 돼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저한테 이렇게나 무미건조하게 나왔는데 그럼 딸은 어땠냐고요? 결혼은 아들보다도 딸이 먼저 했습니다. 8살 많은 상대를 만나고 있었으니 딸은 결혼을 좀 일찍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마음에 안 들었고 사람도 별론 것 같았죠. 엄마, 8살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니? 넌 굳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은 아가씨들도 결혼 일찍 안 하는 경우 많던데 네가 갑자기 결혼을 우기니까 엄만 너무 당황스러워. 그 사람 연구원이라서 굉장히 지적이고 박학다식하고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아요. 난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겠어. 나 진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에요. 아이, 너는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똑똑하면서 그렇게나 책을 들여다보면서 굳이 또 배울 점 많은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아이고, 두야. 엄만 무식하니까 내 심정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살면서 언제 공부, 연구 이런 것들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무식?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순간적으로 말이 나가버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 그 사람하고 어찌됐든 결혼은 해야겠으니까 무조건 허락해주세요. 나 아직 수중에 모은 돈도 없는데 엄마가 내 결혼 안 시켜주면 난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줘야죠. 난 어차피 교수 인생 탄탄대로 걸을 사람이고 두고두고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갚을 거니까 지금 엄마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맹랑한 며느리가 있기 이전에 위풍당당한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생각했었죠. 너무 딸을 되바라지게 키웠나 싶은 생각이요. 저희 딸은 자기 오빠보다 공부에 늦게 취미를 붙였는데 대학 입시까지 기간이 촉박했어서 그랬는지 무척 예민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딸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딸은 다혈질이 대단했어서 뭔가 잘 안 풀리면 공부를 하다 말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홧김에 문제집 다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모두 묵묵히 뒷감당해줬네요. 딸이 공부 욕심 많고 학구열 넘치고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걸 안 이상 저는 그 도달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딸의 고집 앞에서 한 번 더 묵묵해졌습니다.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 결혼은 딱 2년 유지했다가 이혼했습니다. 나보다 8살이나 많은 늑다리 주제에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거기다가 바람기는 왜 그렇게 넘친 건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왜 내 인생에 이딴 추잡스러운 이혼이라는 오점이 남아야 하는 거야? 엄마는 이딴 거지 같은 결혼 안 말리고 뭐 했어요? 딸 인생에 오점이 남을 때까지 뭐 했냐고! 난 분명히 너 말렸었는데 네가 듣는 신용도 안 했잖아. 그래서 난 내가 아끼고 먹는 거 줄여가며 혹시나라는 거 대비해 모아뒀던 비상금까지 털어가면서 너 결혼시켜줬는데 난 너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해? 짜증나! 엄마가 비상금만 안 털었어도 어쩌면 내가 이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하여간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딸의 신경질 앞에 제 가슴이 문드러졌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만든 건 확실합니다. 원망을 들어서 화가 나는 것보다 딸이 얼마나 속상하고 분에 차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 딸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위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딸보다 3살 많은 사위, 너무 숫기가 없어 보이는 게 좀 그랬지만 불과 불 조합보단 불과 물이 낫겠다 싶었네요. 눈치로 살펴보자니 왠지 딸도 자기가 꽉 잡고 사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듯 싶었고요. 딸은 목표로 하던 교수가 됐는데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위도 그곳에서 회사를 다녔고요. 사위의 고향이 바로 옆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점이 있으니까 자리 잡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좀 쓸쓸했죠. 인생이란 뭘까? 결국 인생이란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맞는 걸까? 난 죽을 힘 다해서 내 자식들 결국 성공의 길로 인도했는데 지금 내가 설 자리 하나를 왜 못 찾고 있는 걸까? 나한테 뭐가 남았는지 참 씁쓸하네. 자식들만 보느라 재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은 외롭네. 정말 슬펐던 건 그런 외로움이 습관으로 굳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로부터 아주 드문드문 오는 연락, 형식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는 손주들 사진,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변방의 일상을 보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죠.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단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아들네로부터 20만 원, 딸네로부터 10만 원, 이렇게 총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들도 10만 원을 줬었는데 어느 명절에 모처럼 모였을 때 딸이 그걸 알고 화를 내면서 바뀌었던 것이죠. 오빠, 장남이면서 어떻게 동생이랑 동일한 액수로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 의사 직업 달고 산다고 어깨에 힘주고 근엄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나랑 똑같이 10만 원? 해도 너무하네. 나한텐 분명히 너보다 내가 엄마한테 많이 드린다는 식으로 말했었잖아. 아이, 쓸데없이 용돈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밝혀주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20씩 드릴게.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그럼 되지? 엄마도 그럼 만족하시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매끼리 언성을 높인 것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고 괜히 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를 보는 며느리의 눈초리가 굉장히 떨떠름하니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저는 30만 원을 받으며 살게 됐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하고 함께 차를 마실 일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뭐 있겠나요? 자식들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저한테 먼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언닌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집에 살림 놓고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검소하고 정갈하시더라. 아이, 자식들이 뭐 사회생활 그렇게나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전문직이라고 했던가? 검소할 것까진 없고 그냥 맨날 사는 수준대로 사는 것뿐이지. 우리 아들이 의사고 딸은 교수고 뭐 그렇긴 해요. 늘상 애들이 바쁘죠. 자기 일도 바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어린 손주들이 다 똘망하고 총기가 넘쳐서 벌써부터 공부시키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보더라고. 어머나, 그랬구나. 아이, 맞다, 맞아. 의사에다가 교수라고 나도 얼핏 들었던 것 같네. 야, 대단하시네. 어쩜 그렇게 혼자서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 난 애들이 셋인데 큰애가 제일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대기업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름 자식 농사 꽤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언니 앞에서 내가 뼈도 못 추리겠네. 아이, 대체 비결이 뭐예요? 역시 언니도 머리가 똑똑하시고 현명하셨으니 그랬겠죠? 전혀 아니에요. 난 공부머리를 애초에 물려받은 적도 없고 집안 환경도 그저 그랬어요. 애들 아빠 하늘나라 가고 얼마 안 지나서 시댁이고 친정이고 상황이 다 어려워졌었거든요. 도움 받을 데도 없었고 심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그저 애들만 바라보면서 하루 24시간이 짧도록 죽어랍시고 일만 했네요. 그냥 그런 세월이었어요. 재미없죠? 내가 너무 괜한 소리를 했나 싶네.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과정 다 지나오셨으니 이제는 발 뻗고 주무시는 거 맞죠? 자식들이 자기들 위해서 그간 고생해온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둘이 난리도 아니겠네. 아니, 나 같은 경우는 큰애가 50, 둘째, 셋째가 20씩 해서 매달 90씩 부모님 용돈이랍시고 막 보내주는데 아예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이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데 언니는 한 명당 100씩은 보내주겠네. 든든하시겠어요? 순간 제 가슴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액수를 떠나서 뭔가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나날 속에서 저를 향해 보여준 제 자식들의 무신경함, 저의 수고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느껴왔던 것이 존재하였기에 그것이 제 속을 건드린 듯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의 주체도 안 되는지 갑자기 울컥해서 그 순간 솔직한 심정으로는 댁이 나보다 용돈을 3배로 더 받으시네요. 내 자식들은 의사이고 교수인데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게 본심이었죠.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애둘러 입을 열었죠. 나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집에 살림 늘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워낙 욕심을 안 부려서요. 저기 근데 직장에서 자리 잡은 자식들이 있으면 대개 몇십만 원은 용돈으로 뭐 다들 받는가 봐요. 내가 워낙 이런 걸 주변에 안 물어보고 또 듣지도 않고 살았더니 감이 없어요. 글쎄요. 특출나진 않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 보통 자기 부모한테 매달 20만 원씩 주는 게 보통 아닐까 싶은데 무슨 날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이런 게 끼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지만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요, 제 생일날 자식들로부터 10만 원씩 받았어요. 생일 기념이라고 말이죠. 잔잔한 우물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더군요. 애써 외면해오면서 깊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효도라는 대목을 곰곰이 짚어보자 제 속이 들끓었습니다. 그간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도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 직업 얻기 전에 나한테 용돈 준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보다 아르바이트 자체를 한 적이 없네. 내가 내 관절, 건강 다 바쳐서 수도 없이 일을 해오며 돈 벌고 뒷바라지를 해줘서 아들, 딸 둘 다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해봤네. 저는 달력을 쳐다보다가 우선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바로 전화를 안 받아서 한 번 더 했더니 그제서야 받더군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이죠. 나 지금 모처럼 쉬고 있었는데 왜요? 이런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하셨어? 문자나 주시지. 아유, 넌 대체 그런 성질로 교수 자리는 어떻게 해내고 있니? 자기 엄마한테도 이러는데 학생들한테 잘하기나 하겠어? 지금 잔소리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선 내가 천사표 교수님이라고 소문 잘 났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엄마나 알아서 잘하면 돼요. 근데 진짜 왜 전화했어요? 왜긴, 내 생일 곧 돌아오잖아. 그때 날씨도 좋을 것 같던데 내 생일 기념으로 다 같이 어디 나들이라도 가면 좋겠어.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연 구경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네. 네가 좀 알아보련? 너나 최서방이 알아봐줬으면 싶은데. 네? 저 바빠요. 나 교수예요, 교수.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알아보긴 뭘 알아보고 나들이를 간다는 거예요. 저희 그 일도 요즘 회사 때문에 정신없어서 안 돼요. 용돈이나 좀 드릴게요. 진짜 바빠서 그래요.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자기 엄마, 자기 장모와 나들이 갈 곳을 알아볼 시간마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쩜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가슴이 빳빳해지고 머리에 피가 몰렸습니다. 그래? 용돈이나 주고 만다고? 그럼 얼마나 줄 거니? 그렇게 말했으니 적어도 50만 원은 줄 생각이야? 엄마가 돈을 그렇게 받으셔봤자 뭘 하시려고요. 엄마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는 거 특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면 되는데 갑자기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3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이번엔 양껏 쓰시고요. 특별히? 넌 교수식이나 되는 애가 자랑질할 때는 그걸로 온갖 감투를 다 써놓고 나한테 용돈 주고 생일 선물 주는 걸로는 무척 소극적으로 나오는구나. 돈 벌어서 다른 데 다 쓰고 나한텐 못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널 그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너 잘 되는 거 보려고 지난 세월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용 쓰면서 살아왔는데 네가 이러는 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엄마, 노년 우울증이라도 오셨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지? 너무 귀찮아. 뭐 요구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새언니한테 하세요. 가까이 살고 일도 따로 안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 것이지 왜 너한테 그러세요? 이만 끊을게요.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답답한 가슴을 문지르며 한참이나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엔 온통 인생 헛살았구나라는 상념만이 가득해서 더 살아봤자 무엇하겠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딸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자 딸은 저에게 네 라는 정말 짧은 단 2글자의 답장을 보냈어요. 학교에선 학생들이며 다른 교직원들과 천사처럼 어울려 지낸다는 딸의 두 얼굴이 제 억장을 무너뜨렸네요. 속상한 마음을 아는 채 며느리에게 제 생일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냐고 말이죠. 어머님, 여태까진 별 말씀 없이 지내셨다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나이 드시니까 생신을 그렇게까지 챙김받고 싶으세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 입장이 초라하고 난처해진다는 걸 네가 고려를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넌 그래서 지금 내 생일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면 제가 맞출게요. 안마의자 오래됐죠? 새 걸로 사드리면 될까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 우리 식구들끼리 다 함께 어디 나들이나 갔으면 좋겠네. 물건은 안 쓰면 그만이지만 추억은 기억과 가슴에 남는 거니까 난 우리 식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 길게도 필요 없고 1박 2일이면 좋겠는데 괜찮은 장소 있는지 네가 좀 알아보련? 1박 2일이요? 그럼 숙소 잡아야 될 텐데. 시간이면 수고면 많이 들겠네요. 어머님 혹시 그렇게 드는 비용만큼 용돈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딸이나 너나 용돈이란 말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 먼저 용돈 얘기 꺼냈으니 얼마나 줄지나 내가 한번 들어볼까? 의사 아들에다가 잘 되는 갈비찜 며느리를 내가 뒀으니 액수는 기대해도 되지? 내 생일이니까 100만 원? 아님 200? 네? 어머님이 쓰실 데가 뭐 있다고 그렇게나 받으려고 하세요. 어머님, 남자 생기셨어요? 너희는 돈으로 아쉬운 것 하나 없는 애들이 나한테 매달 20만 원만 보내고 내 생일에 꼴랑 10만 원 보내고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어디서 나한테 남자가 생겼니 많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워낙 옛날부터 절약하면서 살아오셔서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들이 가시는 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좋은 곳 있나 알아볼게요. 숙소하고 관광할 곳 찾아서 계획 짠 뒤에 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선 먼저 통화를 종료하더라고요.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먼저 통화도 툭툭 끊어버리는 버르장머리들이 정말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온 궤적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울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몰라줘도 제 자식들, 제 가족들만 알아준다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서글프더군요.
이제부터라도 단추를 옳게 끼우고 남은 나날을 좀 더 낮게 살아가보자는 각오를 애써 다졌어요. 제 생일에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 풀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사흘 뒤였습니다. 모처럼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뒤늦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에 관심이라도 생기셨어요? 가만히 있던 며느리는 왜 건드리고 귀찮게 하세요? 별별 말씀을 다 하셨던데. 네가 웬일로 나한테 먼저 전화를 주나 했더니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였어? 1년에 한 번뿐인 내 생일 그간 제대로 못 보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잘 보내고 싶어서 내가 함께 시간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의사 아들 뒀는데 매달 20만 원 용돈 받고 생일 기념으로는 10만 원 받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냥 그렇다고 말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됐니? 왜 엄마가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죽도록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 건 제 노력이죠. 엄마가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건 맞지만 저는 제 노력으로 이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잘나서 가능했던 거예요. 뭐라고? 네가 공부 놓으려고 했을 때 다 잡아준 것도 나고 밤잠 없이 일해가면서 네 문제집 그 책값들 다 내줬던 것도 나고 막상 들어간 의대에서 적응 못하고 방황할 때도 너한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말해준 것도 난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식 의사로 키운 대단한 엄마 맞으시고요. 이 시대의 신사임당이십니다. 생신 용돈으로 30만 원 붙여드릴게요. 대신에 1박 2일 여행은 못 가요. 됐죠? 됐냐고? 넌 정말 나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게 너의 그리고 네 동생의 본심이구나. 나 혼자만 애를 썼던 거였어. 진짜 너무 귀찮게 하시네.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30만 원도 드리지 말라고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안 드릴게요. 잘 됐네요. 아들은 짜증이 치민 목소리로 외치곤 먼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난 세월이 다 스쳐가면서 결국 저라는 존재는 무엇이었나 싶고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울다가 아들에게 제 심경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군요. 며느리도 안 받았어요. 딸도 사위도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차분해졌죠. 그만 울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는 저라는 존재를 뒤로 지워버린 채 살았으나 제가 전면에 나서서 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느라고 혈안이 되어 그 외의 부분들을 놓치고 교육을 시키지 못했으니 제가 바로잡아 놓아야 할 때 같았죠. 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늘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물이었지만 안 해본 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꽤 돌아가는 편이었거든요. 흐름이 뭔진 적어도 알고 있었죠. 여기서 안 멈추면 난 내 자식들과 완전히 척을 지는 거다. 그러니 이건 가히 미친 복수라고 부를 만하지. 그럼에도 난 멈출 수가 없구나. 차라리 시원하게 저질러버리고 세상 뜨는 게 낫지. 이대로는 못 살아. 저 대신 컴퓨터를 만져줄 사람부터 구했어요.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자식들의 인생이 풍파를 만나 쓰러질까봐 적은 금액이라도 늘 저축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 조금이나마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그 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동네의 거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의 모친이 뼈와 살을 깎는 희생으로 자기를 의사로 만들어줬지만 20만 원의 용돈을 보내주는 게 전부며 모친을 철저히 방치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의 이름 석자를 적진 않았지만 금세 특정이 돼서 소문이 쫙 퍼졌고 노년의 안과 질환 환자가 대부분이었던 그 병원이었기에 환자들이 엄청 아우성을 쳤습니다. 인면수심 폐류나가 진료를 보다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믿고 보내드릴 수가 있겠어요? 늙고 나이 든 환자를 경시할지 어떨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이건 도의적으로 안 될 일이고 완전히 동네 망신입니다, 망신. 그따위 의사 자격도 없는 놈은 이 동네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들끓는 비난으로 혼비백산이 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이렇게 다급히 연락을 주는 아들의 모습, 이렇게 처음 보게 되다니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올리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인터넷은 배우셨어요? 아니 그보다
여기가 얼마나 동네 바닥 의지하면서 장사하는 병원인 줄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은데 이런 구설수로 엮여버리면 구제가 어렵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나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내가 왜 수습을 하니? 그리고 난 인터넷에 글 올릴 줄 몰라. 지인들한테 내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그중에서 누가 내 억울함 풀기 위해 그렇게 올려줬나 봐. 내용에 거짓은 없을 거고 사람들 반응 보면서 넌 부끄러움도 안 느껴지든?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때 며느리도 난리통을 겪고 있었죠. 그야말로 동네 단골 장사가 절반 이상인 게 며느리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거든요. 그 동네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아들 며느리 이야기가 올라갔고 소문이 여기선 더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건물주 사장님이 안 그래도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한테 하도 불효하고 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굉장히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족이 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더욱 좋은 마음으로 월세도 거의 안 올리시고 지금까지 두셨는데 갑자기 태도 바꿔서 나가라고 하시는 중이에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주니? 난 영문도 모르겠고 살려줄 돈도 능력도 없어. 돈 있는 너희 집안 그리고 능력 있는 네 남편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길 바란다. 난 먼저 끊으마.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지요. 마찬가지로 번호를 차단했고요. 딸이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진 예상이 가시죠? 천사표 교수의 추악한 두 얼굴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의 높으신 분들이 모두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에 봉사를 다니며 기부도 하면서 그런 걸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딸에게 그런 구설수가 터지자 즉각 쳐내려는 움직임부터 보였다고 하더군요. 엄마, 자식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학교 분위기가 하필 그런 쪽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안 좋단 말이야. 이제 어차피 내 수업은 아무도 신청 안 할 거라면서 벌써부터 윗선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압박 중인데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요.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내 자식들과는 다르게 원체 무식한 엄마가 나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안도 모르겠으니 이만 전화 끊어야겠다. 딸이 몹시 당황해서는 한숨만 내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후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사위로부터였어요. 지금까지 드센 딸을 참아주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김에 이혼하려고 한다는 짧은 내용이었죠. 제가 모든 것을 정말 다 뒤집어 놓은 모양새가 됐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떻게 갈피를 잡고 살아야 할까요? 계속 살아나가는 게 맞기나 할까요?